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가족만 보고 달려온 한 남자의 무너진 가슴 속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정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시 제 아내였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우리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살자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꽃다발 하나와 아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놀래켜 줄 생각에 도어락 소리도 조심하며 문을 열었죠.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왔나 싶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 내용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드디어 오늘 그 사람 퇴직금 들어오는 날이야. 이제 그 돈만 받으면 우리 같이 떠나기로 한 약속 지킬 수 있어. 15년이나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조금만 더 참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15년이라니요. 제가 밖에서 자존심 다 버려가며 상사 비위 맞추고 밤낮 없이 일하는 동안 제 아내는 다른 남자를 품에 안고 15년을 속여왔던 겁니다. 방문을 벌컥 열어줘 쳤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여행 카탈로그를 보던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남자는 놀랍게도 제가 형님처럼 따르던 고향 선배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고민을 털어놓았던 그 사람이 제 아내와 15년 동안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것도 잠시, 오히려 저를 쏘아붙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 돈만 가져다 주면 다냐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그 남자의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두었더군요. 제 퇴직금을 가로채기 위해 인감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믿었던 사랑과 가정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 남자와 살 집까지 알아봐 두었다며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 일궈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배라는 그 작자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제 눈을 피하며 방을 나가버렸고 아내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볼 일 없으니 퇴직금 절반은 내놓으라고 말이죠. 재산 분할이라는 명목으로 제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탐내는 그 여자가 제가 알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웃으며 대화했던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 명의로 야금야금 대출을 받아 그 남자의 사업 자금으로 써왔다는 겁니다. 통장 잔고는 퇴직금뿐이었고 제가 모르는 빚까지 제 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요? 자식들도 이미 다 커서 출가했고
이제 아내와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만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만큼 그 두 사람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며 배운 건 인내와 철저함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제 결심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제 억울함을 누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15년치 메시지 기록을 복구하고 그들이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다녔던 여행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여전히 뻔뻔하게 짐을 챙기러 집을 드나들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곧 돈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속삭이더군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제 집 주차장에서 버젓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눈을 피해 얼마나 대담하게 행동해 왔는지 알 수 있었죠. 제가 출근하고 나면 그 남자가 제 집으로 들어와 제 옷을 입고 제 침대에서 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살인 충동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저만 손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엉엉 울며 제 손을 잡았고 아들은 당장이라도 엄마를 찾아가겠다며 분노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저를 파렴치한 남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연락도 피한 채 그 남자와 함께 숨어버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폭언을 일삼았고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자신은 외로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더군요. 15년의 외도가 정당방위라는 식의 태도에 법정에서도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제 퇴직금을 노리고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말이죠.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내가 저 몰래 제 명의로 가입했던 생명보험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만약 제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고라도 났다면 아내는 제 퇴직금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험금까지 챙겨 그 남자와 새 출발을 하려 했던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아니라 제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인 원수 같았습니다.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의 유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아내의 몫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형님이라 부르며 빌려주었던 돈까지 합쳐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아내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제 발치에 엎드려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 남자가 돈이 없어지자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을 폭행하고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5년의 배신은 눈물 몇 방울로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해주었죠. 아내는 갈 곳이 없다며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들 역시 엄마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입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텅 빈 집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평온합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퇴직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더군요. 법적인 판결이 나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내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제 주변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서 집 앞에 찾아와 통곡을 하며 문을 두드리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30년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자를 수 있냐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을 속인 건 본인인데 마치 제가 모진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제가 바람을 피워서 자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작은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호통을 치실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실추시켜서라도 저를 다시 붙잡거나 아니면 같이 망하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친척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과 판결문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특히 아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고모님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친가 식구들은 아내를 완전히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며 아빠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더군요. 딸아이는 그 일로 회사에서 큰 곤혹을 치렀고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요. 무섭고 창피해서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다시 한번 피멍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으려는 그 여자가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귀신이 씌운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저 몰래 제 퇴직금뿐만 아니라 제 명의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다행히 제가 퇴직하는 날 은행에 미리 연락해 모든 대출을 동결시켜 두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을 위조하려고까지 했더군요. 사랑에 눈이 먼 건지 아니면 돈에 미친 건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남이었던 그 선배라는 인간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그동안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운영하던 작은 가게도 압류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통쾌한 마음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저런 인간을 형님이라 믿고 제 아내를 곁에 두게 했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예전에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늙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남자가 자기를 속인 거라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아내가 그동안 저 몰래 빼돌린 비자금 내역서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아내는 매달 생활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제 보너스를 가로채서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무려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돈, 당신이 가져간 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거 돌려받지 않겠다. 대신 이 돈으로 평생 당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사시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우리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의 존재가 들통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속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오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참 시원하게 느껴지더군요. 30년의 결혼 생활, 15년의 배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으며 보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오는데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아내의 소식은 가끔 들려옵니다. 모아둔 돈을 그 남자에게 또 사기당하고 지금은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던 그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가면을 쓴 아내의 웃음에 속아 행복한 척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진실은 때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 나이 60,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저 자신의 이름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같은 허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은 피눈물 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배신의 아픔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아뭅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밝은 태양은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에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다가 아내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죠. 그냥 버릴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춰본 그곳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그 남자와 깊은 관계에 빠졌던 시기의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저는 어느 한 대목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의 출생 시기와 그 남자와의 만남이 겹쳐 있었던 겁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 불안해하면서도 그 남자의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적힌 아내의 비뚤어진 소망들이 가득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막내 아들, 제 눈매를 꼭 닮았다고 생각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막내 아들과 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15년의 배신이 아니라 제 인생 30년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이고 퇴직금을 노린 것보다 제 핏줄이 아닌 아이를 제 아이로 믿게 하며 평생을 기만한 사실이 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아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달려오는 아내의 얼굴에 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냐고 울부짖는 제 목소리에 식당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당신이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묻어두고 살 수는 없었냐며 오히려 저를 매정한 아빠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아이 사랑 때문에 나는 평생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뼈 빠지게 일하며 뒷바라지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남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제 돈으로 아이를 키우며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군대에 보내고 취업 준비를 돕는 동안 그들은 저를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이자 호구로 여기며 자기들만의 행복을 꿈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막내 아들은 큰 충격에 빠져 집을 나갔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넘어 타인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속여 양육비를 편취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잊고 당신 인생 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억울함을 풀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내는 제가 주었던 마지막 자비였던 비자금마저 상간남의 빚을 갚아주는데 써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돈을 가져오자마자 다시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그 돈마저 모두 날려버린 뒤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노리고 15년을 준비했던 그녀의 계획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된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제가 그동안 막내 아들을 키우며 들어간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는 아내가 그 돈을 갚을 길은 막막하겠지요. 저는 그녀가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이자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내도 사랑했던 아들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큰딸만은 제 곁을 지키며 위로해주고 있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 뚫린 커다란 구멍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끔 시골집 마당에 앉아 막내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함께 보낸 20여 년의 세월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배신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전히 희망을 보려 노력합니다. 비록 제 인생의 절반이 거짓이었다 해도 나머지 절반은 진실한 제 모습으로 채워가려 합니다. 30년 전 처음 직장에 입사하던 그 패기로 이제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더군요. 이 녀석이 처음 아빠라고 불러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군대 가던 날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하던 그 눈빛들이 밤마다 환청처럼 들리고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키운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비록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제 마음은 변함없는 아빠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아들은 지방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까지 그만두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제 물음에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아빠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서
아빠가 준 돈으로 공부하고 자란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었다는 아들의 말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거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20년 넘게 너를 내 분신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내 세월을 부정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아들은 그제야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상간남, 제가 형님이라 믿었던 그 선배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다 고독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허망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내는 그 남자의 죽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유족 하나 없는 그곳에서 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신조차 인도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가끔 저희 집 근처를 배회하며 저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와 깨진 거울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결국 친정 식구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정심이 생기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5년의 배신과 자식까지 속인 그 잔인함을 생각하면 저는 제 마음을 더 단단히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과 함께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저는 그런 아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노력합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닐지라도 세월이 켜켜이 쌓아 올린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위대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큰딸도 처음에는 막내 동생을 거부하는 듯 했지만 아빠인 제가 중심을 잡고 아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남매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은 결국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과수원을 하나 샀습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돌보며 사는 삶이 생각보다 저에게 큰 위로를 주더군요. 아내의 배신으로 얼룩졌던 제 가슴속 상처들도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며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올 때면 지난날의 고통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 또한 제 인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퇴직날에 가장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지만 저는 그 절망의 끝에서 진짜 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아내의 불륜을 몰랐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거짓된 행복 속에 갇혀 살았겠지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뒤에 찾아온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이 계절을 지나며 단단해지듯 제 마음도 어느덧 굳은 살이 박여 묻어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제 과수원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한때 제가 처남이라 부르며 물심양면으로 챙겨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형, 제발 누나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누나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매형 이름만 부르고 있다며 오열을 하더군요. 제 마음이 순간 흔들렸을까요? 아니요.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제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남을 일으켜 세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남, 우리가 보낸 30년 중에 15년이 거짓이었어. 내 퇴직금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핏줄까지 속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세상에 없네. 처남은 누나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며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찾는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참회는 제 인생이 가장 빛나던 시기에 저를 기만하지 않는 것이었어야죠. 처남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열병을 앓았습니다. 모질게 거절했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인간적인 연민이 저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건 다름 아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며 말하더군요. 아빠가 결정한 일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아팠고 이제야 겨우 웃기 시작했잖아요. 아빠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마지막 앙금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섞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내 아픔을 함께 해주느냐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도 흘러 아내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처음 퇴직금을 받던 날 아내를 주려고 샀던 그 꽃다발이 생각나 이름 모를 산소 옆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아두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챕터를 영원히 덮기로 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증오라는 감정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러 제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하객들은 참 인자한 아버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아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녀석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시절부터 대학 졸업식까지의 모든 기억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주례사 대신 저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이자 유일한 핏줄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15년의 배신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대신 그보다 더 단단한 사랑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과수원 한쪽에서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사를 기록하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퇴직금 받는 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웃을 수 있냐고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껴 세상을 등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평생을 바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허탈하신가요?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쳐야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박히듯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저를 보십시오. 60세가 넘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되고 전 재산을 잃을 뻔했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퇴직은 직장을 그만둘 때가 아니라 희망을 놓아버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과수원의 잡초를 뽑으며 제 마음의 찌꺼기들을 털어냅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내에 대한 원망도 상간남에 대한 분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제 곁에 남아준 아이들과 제 인생의 후반전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 땅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연을 보내며 가슴속 응어리를 토해낼 때만 해도 제 인생은 그저 빛바랜 잿더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경청과 응원 덕분에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는 날 알게 된 아내의 15년 분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반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가짜 행복 속에서 기만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덧 제 과수원에도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네요. 이제는 제 손을 잡고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과 그 아들이 낳은 예쁜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세월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세월을 이기는 것은 결국 진실한 사랑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제 퇴직금은 비록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모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디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도 이렇게 다시 웃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배신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실 자격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또한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십시오. 저는 이제 라디오를 끄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보려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제 투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신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내고 승리했다는 훈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이제는 평안과 웃음꽃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